성범죄는 특성상 물증 확보가 어려워서 이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 흔히들 말하는 이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박종원 변호사님께서 다뤘던 사건도 그러하다고요? 네. 뭐 하나 예를 들자면 A 양이 짝사랑하던 B 남성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식사 자리를 하면서 술 한 잔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A 양은 B 군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호감 표시도 하고 서로의 동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A 양이 B 군에게 난 너를 좋아한다 라는 마음 표시를 하자 B 군이 난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하니까 네. A 양이 나를 술을 상처. 먹이고 나를 모텔에서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라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뭐 악의성 보복인 거네요? 그렇죠. 흔히 무고죄에서도 이제 보복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고를 한 경우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상은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여자는 마상을 입은 거야, 이 남자한테. 나쁜 맞습니다. 남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마상과 범죄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 합의된 성관계였으면 이거는 강간이 될 수는 없다. 근데 이게 입증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굉장히 의존하는 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성이 나는 이런 걸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반대 증거가 굉장히 내기도 어렵고 사실 네. 그걸 뭐 녹음한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 명시적으로 나와 성관계를 할래?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또 얘기해. 그럼 무고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싶어. 무고죄가 보통 한 세 가지 분류로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한 분류는 굉장히 나쁜 사람, 배상을 원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합의금. 예, 합의금을 네. 요구하는 스타일. 고소해가지고. 예. 네. 또 하나는 감정적인 부분.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런 사건들이죠. 네. 이 남자를 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고소를 하면 나를 관심 가져주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마상. 예. 세 번째는 내연의 부분인데요. 만약에 남자친구나 남편이 있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의 내연 관계를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그걸 알게 된 거야. 네. 너 바람 폈어? 이러니까 아니 난 그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그 뒤로 계속 성폭행을 당해왔어라고 방어를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남편과 남자친구 어떻게 하겠어요? 고소하지. 고소해. 그러니까 여자는 또 사실대로 말 못하고 맞아 고소해. 끙끙 앓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가장 크게 문제 생기는 게 그러면서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진실로 여겨지는 거야. 자기 스스로 진짜로 이 여자분이 성폭행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남자친구나 남편들은 이 사람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치. 당연하죠. 막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 문제가 하나 생기고 그리고 이 여자분은 이제 나중에 사실로 걸려지면 무고까지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 사실은 그 한순간의 거짓말이 가정 전체를 파탄시켜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사실 무고죄가 굉장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치.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여성 피해자들을 위해서예요. 그건 뭐야? 한두 명의 아니면 진짜 극소수의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요.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고 맞아요. 소위 꽃뱀. 흔히 말하는 너 꽃뱀 아니야? 이런 식의 것들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무고죄는 강하게 처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요. 진정한 진정한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고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얘기해. 네, 그러면 박정원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많이 억울했을 텐데 누명을 벗을 수 있었나요? 네, 우선은 이제 피해자를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서 그때 당시에 사건 경위에 대해서 서로 진술을 했죠.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당시 이렇게 신고를 하셨는데 이게 맞느냐? 당시 이런 사람들과 카톡을 한 걸 보면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맞느냐? 네. 강제적으로 성범죄를 당한 게 맞느냐? 이런 것들로 진술을 배척을 하고 서로 했던 카카오톡 내역, 뭐 모텔이라든지 같이 들어간 CCTV 내역, 서로 같이 연락했던 것들, 주변 사람들이 봤던 것들, 성범죄가 있고 나서 지속적으로 남성에게 구애를 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을 해서 법원에게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고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성관계였다는 것을
증명을 했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거짓으로 고소를 했던 네. 이 사람은 처벌을 어떻게 받았나요?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수사관이 따로 인지를 하진 않았고 네. 저희 쪽에서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해서 네. 실제로 실형이 나온 사건입니다. 아, 실형이 나왔어요. 이제 법원에서도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치, 이거는 사람 한 명 그냥 골로 보내버리는 뭐 특히 거잖아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범죄고 어떻게 보면 뭐 남성으로 따지면 한 남성의 영혼이 낙인이 찍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재산 범죄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게끔 그렇죠. 굉장히 큰 범죄죠. 그것도 심지어 강제추행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강간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평생 신원이 공개되고 뭐 심지어 심했으면 전자발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네. 아, 무고가 뭐 별거겠어? 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한번 찔러보고 혹시나 뭐 안 되면 마는 거고 뭐 혹시라도 뭐 유죄 나도 뭐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골로 성범죄자 알림이 막 검색하면 뜨고 막 그렇죠. 끔찍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성이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성이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났어요. 남성이 무고죄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공갈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혐의 나왔다 이거지. 무혐의 나왔다 이거지. 네, 무혐의 나왔죠. 나는 떳떳하다. 너 나 범죄자로 몰았는데.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혐의가 나왔다 해서 진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실은 이 사람이 진짜 성폭행을 당했는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 끌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뭐 데이트 폭행이라고 하죠. 한번 당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아니 성범죄를 당했는데 왜 또 만났어?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다는 거죠. 뭔지 알겠다. 그거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야.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위축되기 때문에 근데 무혐의가 나오고 나서 남성이 너 무고죄로 너 평생 나쁜 년이라는 것을 할 거야. 이런 협박 공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소수의 나쁜 생각을 가지고 고소를 남발하는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이런 소재인데 이 두 변호사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 같아요. 돈을 노리고 고소를 뭐 남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 또 막 그런 이상한 관계에 의해서 감정적인 난 버림받았어. 너 한번 죽어봐라. 감옥에서 평생 썩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남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무고죄가 커플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예. 대부분은 이제 뭐 서로에게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술에 의존해서 네. 혹은 다른 거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가 좀 제정신인 상태에서 서로 또 좋은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은 어떠냐면 뭔 상태였던 간에 이게 큰 범죄로 이게 비화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좀 객관적인 증거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관계나 혹은 뭐 성행위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저희 상담하는 분들도 종종 물어보는 게 뭐 숙박업소 결제를 뭐 상대방이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단돈 몇천 원이라도 현금을 받는다든지 뭐 카톡으로 서로 뭐 우리 같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했어 오케이 뭐 이런 걸 받는다든지 이런 유혹 비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뭐 그걸 추천하는 방법들은 아니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생각할 정도면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애매하면 그런 관계를 그렇죠. 발전하지 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데 제가 결제 너가 해 내가 뭐 따로 네. 돈 줄게 이런 말 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나 뭔가 내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으면 네.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의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영감 같은 소리인 거야. 굳이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아도 서로 간에 합의가 있으면 성관계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성인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그렇지만 문제가 생길 거를 대비해서 사후에 적어도 어떤 빼박 증거 정도는 남겨놓자.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네. 건데 사실 뭐 99.99%는 그런 일이 없죠. 네.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네. 근데 맨날 성범죄만 겪어서 그래요. 근데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제가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어떻게 성범죄자를 대변하느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 사건을 하다 보면 10건이 성범죄 사건이 있다고 보면 8개에서 9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그렇죠. 법원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경위로 했지만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이런 것을 변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네. 정말 한두 가지 케이스에서 변호사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변호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성범죄자인 걸 알면서도 조용히 계세요. 증거 인멸하고 우리 무죄 주장합시다. 이런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막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자가 그렇죠. 있으면 어떻게 저 사람을 변호할 수 있냐. 악마의 변호사 막 뭐 알고 보면 국선이야. 범죄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예전에 저희 맞아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맞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 했겠어요. 몇 명을 어떻게 그렇게 죽여. 그 억울하게? 근데 그때는 변호사도 없었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런 범죄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변호사들의 그런 고충적인 부분들은 조금 뭐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쁜 놈은 아니다. 근데 좋은 말씀하신 게 진짜로 이 성범죄자들을 이제 변호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는 뭐야 이거 무죄라고 변호사 데리고 온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저도 이제 정확한 수치까지는 몰랐지만 지금 박종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의 9건은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하고 어떤 식으로 화해를 해야 되는지를 그렇죠. 이제 좀 도와주시는 이제 그런 용서를 거다. 구하고 박종원 악마의 변호사 막 뭐 이렇게. 오늘 주제가 무고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소에 담아두셨던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되게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해묵은 어떤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절반 이상은 피해자들이에요. 알겠어요. 다들 오해하는데 전 피해자 누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고소 대리를 거예요? 많이 하는데 네, 피해자에 대한 고소 대리도 많이 하신다. 네. 악마같이 안 생겼어요. 실무적으로는 여성분이 고소를 했을 때 남성이 바로 무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당신 무고라는 카드로 진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이 피해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무고를 판단하겠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맞는 이제- 방향이라 생각하고. 네. 네,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의뢰인들은 아니 나 진짜 이거 아니다. 저 이거 강간 아니에요. 동의해서 했어요. 무고로 걸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네.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그럼 저는 진짜 결백하면 우선 이 결백을 인정을 받고 그 뒤에 무고죄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좀 싫어하겠네요. 나도 공격을 하고 싶은데 안 진짜 되니까. 억울한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무고죄에 대해서 오늘 뭐 이렇게 심도 있게 마성의 변호사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저도 되게 좋네요. 근데 사실 이런 영상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그 언론사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네.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 오늘 저희 영상에서 이 박종원 변호사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얘기들을 정말 잘 풀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하는 것. 그리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자신이 진짜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상대방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라고 해서 진짜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게 만드는 상황도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고죄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